자, 먼저 첫 번째는 시조갈래입니다. 자, 우리 지겨운 사람도 있을 거야. 자, 근데 지겹다고 해서 다 알고 있지 않다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듣는 게 맞는 거라고. 자, 우리 시조라고 하는 갈래는 자, 일반적으로 고려 시대 자, 중에서 말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중에서 말 그리고 현대까지 지어지고 있는 자, 갈래 폭이 굉장히 넓어. 시대 폭이 가장 넓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같이 연계해 줄 자, 가사라고 하는 갈래랑 무슨 이제 관련성이 있냐면 가사는 자, 조선 초부터 자, 조선 후기까지를 아우르기 때문에 자, 요 사이 시간적 간극을 좀 생각해 보면 자, 우리 시조가 여기까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맨 앞쪽이 고려 중기 내지 말기라고 보시면 되고, 자, 맨 끝이 현대라고 봐요. 자, 요 이제 흰색 선이 시조라면 가사는 한 요쯤 되지 않을까? 자, 요 사이를 아우른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시기상 겹치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겠지만 시조와 가사는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자, 그래서 요 두 작품을 따로 보지, 요 두 갈래를 따로 보지 말고, 자, 두 갈래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알아두라고. 자, 먼저 우리 시조를 잡으면 돼요. 가사는 그냥 그대로 따라갑니다. 자, 먼저 시조 갈래 같은 경우는 시대는 요렇고요. 자, 시조의 정의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 우리나라 고유의 자, 정형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말하는 정형시라고 하는 개념은 형식이 정해져 있는 시라고 부르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시조갈래는 다른 갈래보다도요, 자, 형식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할 거야. 자, 우리 시조의 기본적인 형식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3장, 6구, 45자, 외가 자, 기본적인 한 수의 시조다라고 하는 특성을 가져요. 자, 여기서 말하는 3장은 초장, 중장, 종장의 자, 일종의 3단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6구는 그 3장을 다시 둘로 쪼개, 그럼 6덩어리가 나오겠죠? 자, 내용상 6덩어리가 나온다. 자, 그리고 마지막 45자 내외는 글자 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형식을 뒷받침하는 이겠죠? 뒷받침하는 이 시조갈래의 자, 운율적 특성은 자, 우리가 이전까지 고려가요 배웠을 때 아니면 민요 배웠을 때는 항상 사문보 자, 김소월 씨도 사문보로 많이 끓이는 것처럼 자, 세 개 덩어리로 읽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자, 요 시조부터는 자, 드디어 사음보가 등장을 하기 시작하죠. 자, 음보를 모르시면 안 됩니다. 한 덩어리의 구절을 네 덩어리로 쪼개서 읽는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자, 사음보만 있냐? 아니야. 자, 네 덩어리만 있었으면 이 45자 내외의 글자 수를 못 맞췄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사이에 자, 세 글자, 네 글자를 반복하는 3, 4조, 자, 또는 네 글자, 네 글자를 반복하는 4, 4조의 형식적 특성이 있을 거라고. 자, 종장의 특성인 3, 5, 4, 3 같은 경우는 자, 따로 적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형식 밑에다가 적어줄까? 자, 형식 밑에다가 자, 이 종장의 형식은 세 글자, 다섯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이나 이게 무조건 지켜질 필요는 없고요. 다만 어디 종장의 첫 음보인 삼음절만큼은 무조건 지켜주자라고 하는 게 자, 시조의 형식상의 강제성인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운율적인 요소는 이렇게 한번 잡아주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훑을 친구는 자, 내용적인 측면인데, 자, 내용적인 측면 이전에 자, 내용과 함께 다룰 친구는 자, 이 시조의 작자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시조의 작자층은 어디서 출발을 하냐면 자, 4대부에서 출발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자, 기녀를 한 방울 떨어뜨릴 거야. 자, 얘네들이 이제 조선으로 따지면 조선 초기의 시조의 틀을 닦은 사람들. 자, 4대부랑 기녀. 자, 얘네들이 점점 어디로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할 거냐면 자, 얘네들이 평민 자, 내지 자, 중인계층으로 자, 이제 작자층이라고 할까? 자, 작자층의 수가 점점 확대되는 양상을 보일 거라고. 자, 요에 따라서 당연히 다루는 내용도 다를 겁니다. 자, 요걸 둘로 양분을 하면 4대부와 기녀들은 관념을 다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 평민과 중인계층은 자, 관념보다는 구체 또는 일상을 다룬다라고 하는 말을 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쪼개면 4대부는 주로 유교나 이제 뭐 자연과 같은 관념을 다루고 기녀는 사랑과 이별을 다룹니다.
자, 그리고 평민과 중인은 굉장히 다양한 구체적이고 일상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주제를 하나로 압축할 수는 없을 거야. 자, 큰 틀에서 먼저 이해를 해주자고. 자, 그래서 작자층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기도 하고요. 자, 이 작자층이 평민에서 중인으로 확대되는 그 구간 동안 자, 이 시조의 기본적인 틀이나 형식도 좀 달라지게 되는데 자, 아까 말했던 자, 이 일수의 형식을 잘 지키고 있다. 자, 이걸 우리는 평시조라고 얘기를 하죠. 자, 평시조. 자, 그리고 평민에서 중인계층으로 자, 넘어가는 자, 그 구간엔 우리가 사설시조라고 하는 특징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평시조보다는 사설시조가 중장 이상이 조금 더 긴 자, 그런 형식을 보이죠. 자, 요 사이를 이르는 말도 있어. 자, 사설시조는 평시조가 중장 내지 종장, 뭐 초장일 수도 있는데 두 구 이상 제한 없이 길어질 때라고 얘기를 하는데 딱 두 구 정도, 두 구 이상이니까 한 구 정도만 더 길어진 친구도 있어요. 요 사이를 이르는 게 자, 시조라고 하는 개념도 있는데 자, 요 친구는 잘 다르지 않습니다. 자,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자, 우리는 평시조랑 사설시조라고 하는 자, 갈래적인 특성을 보자고. 자, 요거는 시조의 길이에 따라 자, 이어지는 거고요. 평시조 형식이 조금 더 많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 이 평시조를 다른 말로 단시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자, 단시조가 여러 개 모이면 자, 그것이 연시조를 이루기도 합니다. 연시조를. 자, 그래서 이제 범서고 시조 내편 안에서는 만흥이라고 하는 윤선도의 연시조가 있어요. 그래서 제목이 달려있는 자, 그런 특정 시조들을 연시조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요 이제 시조의 형식이 요렇게 정의가 됩니다. 요렇게 정의가 되는데 자, 그러면 가사로 한번 가볼까? 자, 아까 우리 여기 사이 구간을 다룬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특징 때문에 이 가사가 좀 등장했는지를 먼저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시조에서 가사로 이행하는 곳에는 자, 뭐가 있냐면 시조 갈래의 자, 시조갈래 내용이라고 할게요. 이 내용에 자, 장편화 경향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 겁니다. 시조는 자, 시조를 떠나서 시라고 하는 작품은 줄이 짧고 자, 행이 짧고 자, 시어가 짧고 짧을수록 안에 내용을 많이 담고 있을까요? 그걸 함축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안에 있는 내용을 계속 압축만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을 온전하게 전달하기가 좀 힘든 거지. 자, 그러면 길어져요. 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거든. 그래서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길어지는 겁니다. 자, 그 경향성이 가사 그리고 소설로 이어지게 되는 거라고. 자, 우리 이전 주에 이제 금오신화 같은 거 배웠죠, 그죠? 자, 결국은 점차 길어지다가 소설로 정착이 됐더라. 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런데 장편화 경향만 있지. 자, 이 가사의 기본적인 틀은 시조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아. 자, 뭐 어디가? 자, 요 형식적인 부분을 봅시다. 자, 요 형식적인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하자. 자, 아까 우리 3장 6구 45자 내외는 한 수의 시조의 형식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번에 이 가사도 자, 3단 구성은 그대로 이어질 겁니다. 단 길이가 길기 때문에 초장, 중장, 종장의 세 줄짜리 형식은 아닐 거고 자, 통상 우리는 서사, 본사, 자, 결사로 이어지는 구성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이 서본결이라고 하는 게 소설로 이어지면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서사에서는 소개, 상황, 자, 본사에서 하고 싶은 얘기, 결사는 그곳의 정리. 자, 요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고. 자, 그러면 당연히 6구나 45자 내외는 완전히 분해가 되겠죠. 애초에 엄청 길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3단 구성으로 이어지더라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가사의 운율. 자, 간단합니다. 요거는 시조와 동일해.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가사는 시조갈래의 계승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자, 가사도 동일하게 4음보로 끊어읽기를 할 거고요. 자, 그 구절 안에 3, 4조 내지 4, 4조. 세 글자나 네 글자 반복하거나 네 글자라 네 글자를 반복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내용이라고 하는 요 친구. 자, 요 친구도 마찬가지. 자, 앞서 4대분화 기녀. 자, 그리고 평민과 중인이라고 했는데 시조처럼 이렇게 이제 세분화가 되어 있지는 않고요. 자, 요 이제 관념적이고 구체적이고 일상적이다라고 하는 이런 친구 있죠. 그래서 초기의 가사는 4대부들이 주로 지어서 자,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관념성을 표현했다면 자, 평민이나 아니면 부녀자까지 확대가 되는 후기 가사 같은 경우는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내용을 다루더라라고 하는 건 동일하다고. 자, 그에 따른 명칭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자, 이것도 뭐 이제 100% 이렇게 분류하세요라고 하는 기준점은 아니기는 한데, 자, 우리 가사의 종류는 되게 많습니다. 주제에 따라서 만약에 내가 어딘가를 여행하면서 쓴 가사다. 정철의 관동배구 같은 작품. 그런 건 기행가사라고 분류가 될 거고. 자, 아니면은 이제 속세를 떠나서 자연에 머물고자 하는 은거하는 사람이 쓴 작품이다라고 하면은 뭐 이제 은일가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자, 근데 기본적으로 시대상으로 좀 많이 구분을 해보자면, 자, 어떤 방식으로 구분을 많이 할 거냐면 정격가사라고 하는 친구와, 자, 변격가사라고 하는 친구, 이 둘로 양분을 좀 해보자. 자, 이게 가장 기본인데,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정격이라고 하는 친구는, 자, 여기서 말하는 격이 격식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정격은 그 격식에 딱 잘 맞아떨어지는 친구를 얘기를 하고, 자, 변격가사라고 하는 친구는, 자, 그 격식에 변화를 주거나, 자, 이걸 파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격식을 깨뜨린다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게 시대의 흐름을 따라간다고. 자, 그러면 정격가사에서 변격가사로 갈수록 조선 초기 작은 대부분 정격가사를, 자, 그리고 조선 후기 가사는 대부분 변격가사의 형태를 보인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격식 그리고 파격, 이건 어디서 가져오냐? 요구성이요. 자, 요구성이나 아니면 시조와 동일했던 이 운율구성이 딱딱 맞게 잘 떨어지면 정격가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당연히 사대부는 그 형식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야. 자, 당연히 그걸 잘 지키려고 할 려고 하겠죠? 하는데 변격가사는 좀 다릅니다. 작자층이 평민이나 중인, 부녀자 등으로 확대가 되면서 그 형식들은 많이 붕괴되는 모습을 보일 거야. 그래서 한 줄이 사음보를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글자 수가 뒤죽박죽인 경우도 있을 거라고. 자, 그걸 이제 우리가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걸 어디서 가져올 거냐면, 아까 우리 시조의 종장 형식이 3543의 글자 수 내지 음보율, 음수율을 가진다 했지. 요게 정격가사가 잘 드러나요. 자, 그래서 이 정격가사의 격식은 종장의 형식성을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요 가사는 3단 구성이지 3장 구성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종장을 어디서 파악하죠? 라고 하는데 가장 마지막 줄을 보면 돼. 이 가사 작품의 가장 마지막 줄이 종장의 형식성과 일치되더라. 그러면 대부분 정격가사 형식이고요. 자, 그것이 파괴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변격가사류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배우실 이제 삼인곡이나 송민곡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정격가사류로 포함이 되는 4대부 가사라고 생각하면 돼. 무조건 뭐 예외는 있죠. 뭐 예를 들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사설시조라고 하면 평민 중인계층이라고 하는데, 이번 수능 특강에 수록된 작품들 중에 정철의 장진주사라고 있어요. 그게 사설시조로 분류가 되는데, 오히려 사설시조를 최초로 지은 사람은 정철이 한 4대부란 말이야. 그래서 무조건이라고 하는 건 없어. 자, 그렇기는 하지만 대략적인 경향성을 알고 우리가 내신 대비를 준비하는 거랑 아닌 거는 조금 차이가 많이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신 대비